안녕하세요. 최간길입니다. 결혼 생활을 이야기할 때 한때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던 사랑의 고백이 어느 순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라고 변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그 변하는 시점이 바로 이상을 쫓던 사랑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문제에 눈을 떴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작품은 송은일님의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이 작품은 10여 년 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릴 정도로 좋아했던 남자랑 비단 같은 이상을 꿈꾸며 결혼한 명수가 일상을 살면서 겪는 변화를 그린 작품입니다. 과연 명수의 현실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백만송이 장미, 송은일. 훌렁훌렁 들뜬 것 같은 도로에서는 불더위가 아지랑이처럼 피어났다. 모든 인간이 도시를 비웠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치 더운 한낮이었다. 버스 정류장의 가로수 그늘 속에서도 숨을 헐떡이던 명수는 저만치서 택시가 뼈없는 동물처럼 흐늘흐늘 다가오는 걸 보고는 손을 치켜든다. 택시에 들어앉으니 꽃무덤 속에 갇힌 듯이 싸늘한 공기가 몸을 짓눌렀다.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심수봉 노래였다. 그 가수 특유의 콧소리에 실린 음조가 빠른 데다 백만 송이라는 단어에서 느낀 충격 때문인지 다음 가사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백만 송이 꽃을 모아놓으면 꽃처럼 보이기는 할까? 차라리 거대한 무덤 같지 않을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신라시대 선덕 여왕릉만한. 아줌마, 어디로 가요? 예? 택시를 탔으면 어디로 가는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요? 아, 율동이요. 율동? 율동이 어딘데요? 택시 기사에게서 대물음을 받고서야 명수는 수백만 송이 꽃으로 이루어진 거대 무덤의 한상에서 깨어났다. 뒤늦게 택시 기사의 말투가 몹시 무례 있음을 느꼈지만 시비를 가리기에는 때가 늦었다. 터미널로 가주세요. 택시기사의 무례를 따질 만한 용기도 실상 없었다. 원래 없던 용기를 쥐어짤 수는 없고 탓할 수도 있는 건 고작해야 고장난 차뿐이었다. 어젯밤 퇴근길까지 멀쩡하게 움직였던 차가 오늘 아침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하룻밤 새에 연식이 10년 넘은 개딱지만한 차의 수명이 다한 것이다. 그만큼 부려먹었으니 아까울 것도 화날 것도 없긴 했다. 하루 평균 30집을 방문해야 하는 학습지 교사가 명수의 직업이었다. 날마다 40명가량의 아이들을 만나고 그 절반 정도의 아이 엄마들을 상대했다. 학습지가 얼마나 효과적인 공부 방법인지, 자신이 얼마나 성실한 교사인지를 설명하고 사정하고 애원하면서 학생 회원수를 유지해야 했다. 넌더리 나는 건 그 일을 날이면 날마다 웃는 얼굴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새야 백만송이 장미를 노래하던 가수는 사라지고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의 코멘트가 들렸다. 알라프카 초바라는 러시아 가수가 부르는 백만송이 장미 원곡에 대한 설명이었다. 한 화가가 꽃을 몹시 좋아하는 여배우를 사랑했다. 화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바다만큼이나 많은 붉은 장미를 사서 여배우의 창문 아래 바쳤다. 짧은 만남 뒤 화가의 전생애와 그의 사랑을 태운 기차가 떠나고 그에게는 평생 견뎌야 할 외로움과 가난이 남았다. 하지만 꽃으로 가득 찬 광장이 그의 삶에 드리워졌다. 꽃으로 가득 찬 광장? 웃기고 자빠졌네. 노래에 이어진 진행자의 사랑 예찬에 명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원곡 백만송이 장미가 흘렀다. 더워 미칠 지경에 웬 사랑 타령이냐고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내려던 심사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시작된 음악 때문인지 무너지듯 울적해진다.
그나저나 느닷없이 율동이 왜 튀어나왔을까? 20대 중반의 3년여를 한 달에 한두 번씩 연인을 찾아 그곳에 드나들었다. 여름이면 퍼런 밤송이들이 지천으로 송을거리던 곳. 그래서 밤송이를 피해 안을 자리를 찾아야 했던 젊은 연인들. 미친년. 명수는 자신을 짓씹으며 머리카락을 헤집는다. 입안에 스스로를 향한 욕지기가 비누 거품처럼 차올랐다. 가방을 뒤졌더니 껌이 없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터미널 안의 매점으로 향했다. 껌을 종류별로 5통 사고는 2개의 껌종이를 벗겨 한꺼번에 입안으로 밀어넣는다. 입안에 욕설이 차오를 때마다 껌을 씹게 된 버릇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터미널 안에는 더위 대신 사람이 바글바글 끓었다. 바야흐로 막바지 휴가철이었다. 아이를 제2모 식구 휴가에 붙여보낸 게 어제였다. 남편이 집을 나간 건 그저께였다. 그제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당신은 출근 준비하지 않느냐고 묻는 명수의 뒤통수에 대고 남편이 또 일을 그만뒀다고 중얼거렸다. 명수의 아르마리로 들어간 영어 학습지 교사 자리였고 나단인지 넉 달여 만이었다. 학습지 교사라는 건 그만두려면 최소한 일주일의 임기기간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그는 일주일 전쯤부터 일을 그만둔 것이다. 모처럼 동생 식구와 보내려던 휴가뿐만 아니라 넉 달간 간신히 이어졌던 안간힘이 화장수병과 함께 명수 손에서 박살났다. 아침 더위 속에서 15평짜리 전세 아파트 안에 폭죽처럼 터진 화장수 냄새가 어찌나 역하든지 토악질이 날 것 같았다. 24평짜리 집을 15평으로 줄여온 게 1년 남짓이었다. 그 1년 동안에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게 3번째였다. 집안 가득 퍼진 화장수 냄새 속에서 명수는 구토를 하는 대신 더는 너랑 같이 못 산다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다. 남편은 명수의 악다구니에 침묵으로 맞서더니 늘 그렇듯이 핑계를 찾았다는 듯이 집을 나갔다. 지금쯤 1년 전에 뽑은 차에 앉아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저 내키는 방향으로 싸돌고 있을 것이었다. 자동차 영업소에 취직했을 때였고 차를 팔려면 제 차가 필요하다기에 빚을 내 뽑은 차였다. 개자식. 껌을 입안 가득 넣고 오물거리다 내뱉은 욕설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개인식이라는 희한한 소리가 되고 만다. 속으로 한 차례 더 남편 욕을 쏘아댄 명수는 사격장으로 들어갔다. 몇 해 전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을 때 장난으로 쏴봤던 것이 10발 중에 9발이 명중되었다. 신기해서 그 자리에서 10발을 다시 쐈더니 다 맞았다. 그 이후 명수 눈에 사격장 간판이 노래방 간판보다 흔하게 들어왔다. 그때마다 차를 세울 만큼 상습이 되었다. 순전히 총을 쏘기 위해서 혼자 불총 맞은 듯이 서성거리던 집을 나온 참이었다. 오락실마다 화상을 통한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지만 터미널 안의 바운드 사격장이 제격이었다. 바운드 사격장에는 실물에 버금가는 총이 준비돼 있었다. 이번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사격장 주인의 인사에 명수는 학생의 부친과 마주쳤을 때처럼 반사적으로 약간 웃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는 학생들의 집에서 드물게 아이 부친과 맞닥뜨리게 되면 완급과 강도 조절을 잘해 미소 지어야 했다. 까딱하다간 아이 모친의 심사를 거슬러 그 집 아이는 물론이고 그 이웃의 아이들이 모조리 떨어져 나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m짜리 트랙이 10줄인데 지금은 5트랙에 손님이 들어있다. 주인은 간혹 들르는 손님들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지 장총 총알 100발을 우선 내주었다. 명수는 권총보다 장총이 지닌 묵직한 양감을 선호했다. 점수는 관역을 마치는 대로 실시간으로 개선되어 전광판에 떴다.
100발을 다 쏘고 나면 100점을 만점으로 한 평균 점수가 계산되어 나왔다. 지난 봄에 왔을 때는 100발의 총알을 5차례나 쐈다. 55점에서 시작된 점수가 5번째에서는 15점이었다. 500발을 다 쏘고 나면 심신이 몇 년쯤 쓴 걸레처럼 너덜너덜했다. 사격장을 나서면서 내가 여길 다시 오나 봐라. 마음 먹기까지 했는데 결국 다시 왔다. 껌을 뱉고 난 명수는 총알을 장전하고 심호흡을 한 다음 총을 들고 관역을 겨냥해 보았다. 관역은 점수별로 10개였다. 10점짜리 관역이 정중앙에 있지만 초점이 작으므로 기실은 거리가 제일 멀다. 쉬워 보이는 것이 함정이었다. 먼저 7점짜리 동그라미에 총구를 맞췄다. 땅 소리와 동시에 온몸이 흔들리는 진동이 어깨에 일었지만 실패다. 3번을 쐈을 때에야 맞았다. 뻥 뚫린 구멍이 건너편에 보였다. 10초 뒤에 다시 관역이 생길 터였다. 그 곁에 6점짜리 관역을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명중이다. 5점에서 1점에 이르는 눈들을 한두 번씩의 실패를 반복하며 차례차례 제거한 뒤 8점짜리 관역에다 총신을 겨누고는 숨을 다듬었다. 땅! 방아쇠를 당긴과 동시에 조준이 어긋났음을 깨달았다. 연거푸 몇 발이 빗나갔다. 어느새 20발의 총알을 다 썼다. 다시 20발을 장전한다. 다시 3발을 빗맞히고 나서 총을 내려놓은 뒤 껌 3개를 한꺼번에 입에 넣고 숫자를 세어가며 씹었다. 100까지 세고 난 뒤 껌을 뱉고는 다시 총을 잡았다. 땅 소리와 동시에 8점짜리 눈이 사라졌다. 그 짜릿함을 즐기면서 주변에 새로 돋아난 작은 점수의 동그라미들을 향해 마구 총질을 해댄다. 맞추는 것보다 빗나가는 총알이 훨씬 많지만 이따금 관역이 넘어지기는 했다. 8점짜리 관역이 다시 나타나 있었다. 숨을 가다듬고 총을 쏘았다. 실패였다. 실패는 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허리를 좀 더 뒤로 빼고는 한동안 숨을 골랐다. 딱! 8점짜리 관역이 뒤로 낮아빠지는 걸 보고는 곧장 9점짜리 관역으로 총구를 겨눴다. 숨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껏 성급하게 총알을 날리곤 했다. 명수는 총신이 위에 빈 점처럼 뚫려있는 겨냥구에 시선을 모으면서 호흡을 죽였다. 땅! 빛은 소리보다 빠르고 소리는 느낌보다 빠르게 마련. 흔들림이 나중에 느껴져야 했다. 9점짜리 외눈이 날아갔다. 여세를 몰아 그 곁에 10점짜리를 제외한 새로 생긴 관역을 연신 쓰러뜨렸다. 이제 10점짜리 관역만 남았다. 지금까지는 연습이었고 총알은 20발이 남았다. 10점짜리 관역은 1급 사격수 같은 솜씨와 집중을 요구했다. 오늘 그 관역 하나만 맞추면 이혼을 하고야 말리라 작정하고 왔다. 실패율 제로의 킬러처럼 표적을 노려보며 명수는 허리를 구부렸다. 중앙은 깊고 멀다. 저건 나야. 나지막이 중얼거린 명수는 거듭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가 떴다. 10점짜리 외눈박이가 아주 가까워진 것 같았다. 그 눈동자에 손을 뻗듯이 방아쇠를 당겼다. 땅 소리가 났지만 눈은 그대로 있었다. 다시 쏴도 표적은 그대로였다. 10점짜리를 향한 헛된 총질이 이어졌다. 이미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자괴감이 헛손질을 부채질했다. 소리만 요란한 총신의 진동을 느끼고서야 총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총신이 닿았던 어깨가 뜨겁게 저렸다. 전광판에 평점 22.35라고 나와 있었다. 사격장 주인이 다가와 명수 손에서 총을 뺏으며 말했다. 오늘은 그만 쏘셔야겠어요.
까딱하다간 사고 나겠다 싶을 만큼 격해지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총알이 더 있다면 사격장 주인이라도 겨냥할 것 같은 심사이긴 했다. 명수는 가방에서 껌 한 통을 꺼내 5개 모두의 껍질을 벗겨 입에 물고 우물거리며 사격장을 나왔다. 터미널 바깥에는 눈을 뜨기도 어려울 정도로 햇빛이 쏟아졌다.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갈 곳도 가고 싶은 곳도 없었다. 자네, 예전에 15호실 학생 찾아다니던 아가씨 맞지? 내 얼굴 그림 그려준. 그림 때문인가 10여 년 만에 산에서 길 잃은 짐승처럼 찾아든 명수를 아주머니는 금세 알아보았다. 그 시절 50대 후반의 나이로 수십 명 고시생들의 엄격한 사감이자 하숙집 주인이었던 그이는 나이만 약간 더 들어 보일 뿐 카랑카랑한 목소리며 기세가 여전하다. 하지만 율동은 거의 패총 같다. 등성이 여기저기 흩어져 박힌 자그만 토담집들이 고시생들의 숙사인데 먼 빛으로 흥기 느껴지는 곳이 거의 없었다. 끼니 때 처마 밑에 매달린 종이 댕댕 울리면 여기저기서 기지개를 켜며 내려오던 사람들이 지금은 몇이나 될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러웠다. 안채마당에 금세 쓰러질 석양이 한껏 꼬였는데 햇빛이 너무나 호젓하다. 마을이 조용하네요. 명수는 아주머니가 내놓은 커피잔을 들고 안채 주변에 띄엄띄엄 엎드려 있는 토담집들을 살피며 물었다. 예전에 명수가 오면 꼭 안채방에 들어와 자게 했던 아주머니였다. 온통 총각들 뿐인 동네에 아가씨가 들어와 애인과 합방을 하게 되면 분위기를 흐린다면서 아주머니는 비어있는 당신 딸의 방을 내주곤 했다. 그 방에서 그이와 그의 남편의 초상화를 목탄으로 그린 적이 있었다. 그이가 마루 끝에 놓아두었던 담배를 당기더니 불을 붙였다. 요새 학생들이 이런 골짜기에 들어오려 하나. 대학 근방 고시촌으로만 모여들지. 학원도 다녀야 하고 정보도 얻어야 하고 우리도 인터넷까지는 끌어들였는데 학생들이 줄어드니 재미도 없고 기운도 달려서 더는 투자하기가 싫더라. 가는 세월에 장사 있냐? 조용히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지금은 고시생 5에 소설 쓴다는 글쟁이 한 사람이 들어있지. 자네 이름이 명수지? 어떻게 아직까지 제 이름을 기억하세요? 내가 활명수라고 부르곤 했었잖아. 그리고 그때 자네가 그려준 그림 밑에 조그맣게 명수라고 써 있었고 그 그림들 든 액자가 지금도 어딘가 있을 텐데 광시렁에 얹혀 있을라나? 몇 년 전에 내가 싸넣어 놓고도 깜깜하네. 한번 찾아봐야겠구먼. 그나저나 아직 한창 예쁠 나이인데 활명수답지 못하게 통 피어 보이질 않네. 이 염천에 어떻게 여길 찾아올 생각이 다 났어? 아마도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대로 집으로 간다면 가는 길에 장난감 총이라도 사게 될 것 같았다. 휴가인데 갈 곳도 없었다. 차 없이 돌아다닐 만한 돈이 없었고 무엇보다 혼자 낯선 곳으로 갈 용기가 없었다. 결혼 8년 차의 이명수는 쳇바퀴에만 익숙한 다람쥐였다. 염천에도 여긴 덥지 않던 게 생각나서요. 아침은 아침 같고 밤은 밤 같고 그랬던 기억이요. 그때 12호실 사람은 어떻게 됐어? 등과를 하면 어떻게든 여기서도 알게 되는데 소식을 못 들었거든. 됐으면 인사를 왔겠죠. 지금은 명수는 남편에 대해 언급하기 싫어 입을 다물어 버린다. 연기를 내뿜던 아주머니가 명수를 돌아보더니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어 같이 살기까지 된 모양이네. 그럴 줄 알았어. 그 꺽다리는 요새 뭐래? 이것저것이요. 이것저것이면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있겠구먼. 법전만 뒤지던 손이 다른 일에 익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그러게 극간동 그냥 내버리고
일찌감치 딴 데로 시집까지 그랬어. 아주머니가 태연하게 내뱉으니 웃음이 났다. 시외버스로 1시간 반을 달려와 읍내에서 산미까지 택시로 온 뒤 다시 반시간을 걸어 올라왔던 보람이 생겼다. 포장도 되지 않은 외길이 가파르기까지 하다며 읍내 택시는 흥정 때부터 산길을 거부했다. 그러게요. 지금이라도 그깟 놈 버리고 딴 데로 시집을 갈까요? 그랬다면 어땠을까? 학습지 배달원 대신 그림을 그리며 살았을까? 이따금 구토를 느끼거나 총질을 하는 대신 물감내를 흡유하면서? 그럴 재주 있었으며 그깟 놈한테 목매 살지도 않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래 보든지. 화장하고 나서면 아직 몇 놈은 잡아뜨릴 수 있겠다. 아주머니는 웃지도 않고 농담을 했다. 어쩌면 당신 스스로를 빗대어 말하는지도 모른다. 학생들이 아저씨라 부르던 그의 남편도 그 옛날에 공부를 하러 이곳에 들어왔던 고시생이었다고 들었다. 하숙집 딸이었던 아주머니는 아저씨와 사랑을 하게 됐고 혼인을 했다. 아저씨는 등가하지 못한 채 이곳에 주저앉았고 부부는 이웃에 있던 두어 집이 떠난 뒤에도 산에 남아 고시생들을 수발하며 살았던 것이다. 웃기만 하는 걸 보니 당장에 그럴 자신은 없는가 보네. 아무려나 그건 마음대로 하고 금세 해가 질 텐데 자고 갈래? 방값 안 받고 방 내줄게. 밥도 공짜로 주고. 그러다 제가 여기 아주 주저앉겠다 하면 어쩌시려고요? 세상 심심한 나야 좋지. 그건 차차 생각해보고 학생들은 저녁 먹고들 올라갔으니 한잔하면서 밥 먹고 달 보고 놀다가 푹 자. 보름달이 뜰 거니까. 보름달이 드리워지면 마당이 꼭 연못 같지. 10여 년 전 연인을 찾아와 그가 남몰래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서성이던 마당이었다. 남자가 도둑처럼 소리 없이 내려와 여자 손을 끌고 제 방이나 숲으로 들어서면 둘 다 뜨거운 숨을 안으로 삼키며 서로를 탐하곤 했다. 혼전의 그 몰래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지운 씨앗이 셋이었다. 그 시절 꽃수 놓인 비단 방석을 꿈꿨을 터였다. 남자가 머지않은 날에 제 목표를 이루면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거니. 하지만 그건 미래였다. 그때 현실 속에서는 미래의 꽃방석보다 그가 좋아서 늘 가슴이 아렸다.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었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그 여자가 어디로 가버렸을까? 그 남자는 또 어디로 가버렸는가? 보름달로 사람을 깨시다니 너무 부드러워지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호랑이처럼 무서우셨는데. 이빨이 없기는 해도 아직 호랑이로 불리기는 해. 자네가 들어가서 술이랑 밥이랑 챙겨가지고 나와. 냉장고에 정금술 있어. 때깔고 온 생만큼 맛도 쓸만해. 내가 그거 한두 잔씩 하는 재미로 살잖아. 오늘은 동무가 생겨서 좋구먼. 그런데 아저씨는 바깥 어르신은 어디 일보러 나가셨어요? 나무처럼 고요하고 불목한 이처럼 끊임없이 일하던 양반이었다. 산에서 나는 꽃과 과일과 약초들로 술 담는 게 취미여서 특별한 날이면 숙사생들한테 색깔 고운 반주 내주기를 즐긴다더니 읍내에서 면 소재지까지 버스로 와서 나머지 길을 걸어오던 중에 그의 트럭을 만나 얻어탄 게 2번이었다. 뭘 물어오는 법도 없고 묻지 않는 말은 하지도 않던 그가 명수를 2번째 태웠을 때 다음에 마중을 나올 테니 미리 전화를 하고 오라는 말을 혼자 소리처럼 했다. 고마운 말씀이었지만 명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다. 마중 나와달라고 전화를 할 만한 용기도 없었지만 홀로 걷는 길의 감미로움 때문이기도 했다. 그 길 끝에 애인이 있었다. 그를 향해 걷는 길이 멀수록 그리움은 깊었다. 그때는 그랬다. 그 아저씨 나갔지. 40년을 넘게 여기서만 참 징그럽게 붙어 살았는데 5해 전에
웬일로 다 늙은 여편네한테 운전을 배우라고 종주먹을 대더라. 나 몰래 산삼이라도 캐먹고 산 밑에다 젊은 각시라도 만들어놨냐고 털어대다가 그나마 덜 늙었을 때 나도 운전이라는 걸 해보자 싶어서 학원을 다녔지. 그래 간신히 면허 따고 나니 병원에 가자 하대. 그리고 한 달도 못 돼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 버렸어. 아, 명수는 나지막한 탄식 끝에 입을 열지 못하고 만다. 남편과의 사별을 이야기한 아주머니의 표정은 남의 일인 듯 무연하다. 마당에 개었던 저녁 햇빛이 그늘에다 자리를 반쯤 내주며 물러난 참이었다. 명수는 아주머니가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이는 걸 보고는 부엌으로 들어섰다. 오래전 일이지만 들를 때마다 부엌길을 거들곤 했으므로 익숙했다.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먹고 나머지 날들의 끼니는 채식을 하던 곳이었다. 수시로 장을 보기가 어려운 곳이라 주변 밭에는 온갖 채소와 과일들이 자라게 마련이었다. 김치 냉장고와 2대의 대형 냉장고가 들어서고도 여전히 넓은 부엌은 엔간한 음식점을 차려도 될 만한 넓이다. 고시촌으로 영화로웠던 시절의 흔적이다. 명수는 아직 저녁 식전을 아주머니 목까지 아울러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냉장고에는 페트병에 담긴 자주색의 정금술이 2병 들어 있었다. 뒤뜰 어디쯤에는 지난 봄에 안친 술독이 몇 항아리는 있을 것이다. 핸드폰 자명종 소린가 했더니 전화벨이다. 부엌 앞 처마에서 울렸을 종소리를 들었던 것도 같다. 명수는 엎드린 채 손을 뻗어 가방 속에서 핸드폰을 집어냈다. 날이 막 밝으려는 참이었다. 전화기에 찍힌 번호는 집 전화였다. 평소 행태로 보면 사나흘은 더 걸릴 가출인데 이번에는 여편네가 심상찮아 보였던가. 어젯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지 전화를 해왔다. 가방 속에서 연거푸 울리는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결혼하고 난 뒤 명수가 집 밖에서 잠을 잔 건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기간 때뿐이었다. 간밤 달빛 속에서 술에 취해 흔들리는 걸음으로 안채마당을 서성이다 그걸 깨닫고 그것만이 이유인 듯이 야금야금 울었다. 아무리 궁리해도 15평짜리 전세 아파트를 벗어날 방법이나 전셋집보다 더 커진 빚을 줄일 마련이 없었다. 천지가 개벽을 한다면 모를까 백수기질이 뼈골에 박여버린 남편이란 작자가 맘 잡고 일을 하게 되지도 않을 터였다. 폭력 남편도 아니고 여자 사고를 치지도 못하는 작자였다. 노름을 하지도 않고 알코올 중독도 아니고 말아먹을 돈이 없으니 증권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다. 그의 유일한 죄는 모멸을 참으면서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혼을 할 만한 핑계라면 제 현실에 적응 못한다는 사실인데 그 무능을 이혼 사유로 삼아도 되는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 분했다. 어제부턴가 명수의 눈물은 분노를 통해서만 새어나왔다. 질기게 울리는 전화벨이 끊기기를 기다렸다가 액정 화면을 보니 부재중 수신이 11통이나 찍혀있다. 문자 메시지는 6통이었다. 나 들어왔어. 전화 좀 받아. 미안하다. 반성하고 왔잖아. 당장 일 찾아볼게. 너 남자 생겼니? 남자 생겼으면 말해. 이혼해 줄 테니. 우선 전화 받아. 남자 운운한 거 취소할게. 미안해. 내가 이혼하자면 나야 무슨 힘이니. 그래 하자 이혼. 너 참 가지가지 한다. 명수가 코웃음을 치며 들여다보고 있는데 딩동 소리와 함께 또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 대체 어디 있니?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웃기고 있네. 명수는 전화기를 딱 닫아 가방 속에 넣어버린다. 술과 울음이 지쳤듯 몸이 까무러치듯 잠든 게 기껏해야 지난밤 10시쯤이었을 것이다. 7시간을 넘게 잤다. 이혼도 할 수 있겠다 싶을 만큼 머리가 맑았다. 앞창이 거의 밝았다.
마당에서 사람들이 두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해 뜨기 전에 아침을 먹고 해지기 전에 저녁을 먹는 곳이었다. 벌써 아침 식사를 하러 사람들이 내려온 것이다. 부엌 앞마당 와상에다 아침상을 차린 모양이었다. 로마에서는 노마법을 따른다던가. 하지만 학생들 앞에 나서기가 어쩐지 부끄러워 머리만 추스르며 미적거리는데 아주머니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어이, 할명수야. 아직 안 일어났냐? 국 식는다. 얼른 나오느라. 머리카락 보일까봐 꼭꼭 숨어 있다가 들킨 것처럼 가슴이 철렁했다. 동시에 울컥 코끝이 메어진다. 타인의 손으로 차려진 밥상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 밥 차려놨으니 먹으라는 말. 밥솥에 손을 담그기 시작한 10대 이후 처음 듣는 소리일 터였다. 예, 나가요. 소리치면서 명수는 허둥지둥 머리를 묶으며 마루로 나섰다. 사람들이 와상 위에 차려진 두레상에 둘러앉았다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명수를 맞았다. 어제 초저녁 즈음에 눈인사나마 나눈 사람이 둘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첫 대면이었다. 아주머니가 당신 옆자리를 가리키며 명수가 앉기를 기다리더니 난데없이 나타난 여자의 쏠린 시선들을 손을 내저으며 흐트러뜨렸다. 젊은 여자 처음들 봐. 밝겠네. 그만 보고 국 식기 전에 밥들 먹어. 큼지막한 멸치가 들어있는 아욱된장국이었다. 식욕이 돋았다. 밥을 다 먹은 다음 설거지를 하고 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궁리하면 될 터였다. 이혼을 하든지 아이를 찾으러 가든지 아주머니 초상 하나 다시 그려보든지 혹은 때깔고 온 술 마시면서 놀다가 눈길 보내오는 젊은 놈이나 잡아뜨려 보든지 어쨌든 오늘은 휴가였다.